김종수는 낡은 단층 주택에 삐걱거리는 마루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바깥에서는 지는 해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다. 밥상 위에는 밥 한 그릇과 묵은 김치 한 접시가 전부였다. 김치에서 풍기는 시큼한 냄새가 적막한 공간을 채웠고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그는 젓가락으로 밥알 몇 개를 힘없이 입에 넣었다. 맛도 향도 느껴지지 않는 기계적인 움직임이었다. 그의 시선은 식탁 한편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여인과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여인은 그의 아내였고 아이는 그의 유일한 아들 민수였다. 이제는 빛바랜 사진 속의 얼굴만이 그에게 남은 전부였다.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 후로 그의 삶은 마치 색을 잃은 그림처럼 무미건조해졌다. 그의 눈빛은 멀리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듯 아득했고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고여 있었다. 식사를 마친 김종수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굽은 등은 오랜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듯 숙여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해가 완전히 넘어가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이었다. 도시의 불빛만이 저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의 날고해진 내차림은 그가 얼마나 외부와의 접촉 없이 고립되어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문득 손을 뻗어 창틀에 맺힌 성에를 만졌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그의 삶도 이처럼 차갑고 메말라버린 것 같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이 그의 쓸쓸함을 더욱 부추겼다. 그는 라디오 소리를 줄이고 소파에 털썩 앉았다.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 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야웅거리는 소리.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차 또렷해졌다. 김종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처마 밑에는 털이 축축하게 젖은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아마도 길을 잃은 듯 했다. 고양이의 눈빛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의 낡은 회색 눈동자에 고양이의 모습이 비쳤다. 김종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 자신도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다. 당장 내일 먹을 식량도 빠듯한 형편이었다. 하지만 고양이의 작고 떨리는 몸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고양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움찔했지만 이내 그의 손가락 끝을 핥았다. 아이고, 딱하게도. 그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고양이의 몸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그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찬장을 열어보니 며칠 전 먹다 남은 고등어 조림이 조금 남아 있었다. 그는 고등어 살을 조심스럽게 발라내 작은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 거실 한편에 굴러다니던 낡은 수건으로 고양이의 축축한 털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고양이는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편안한 듯 눈을 감았다. 고양이가 고등어 살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김종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한 온기였다. 고양이는 그의 발치에서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그는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 작은 생명체가 그의 적막한 삶에 잠시나마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듯했다. 그는 비록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였지만
이 작은 고양이에게 기꺼이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내어주었다. 이 작은 선인은 그의 내면에 깊이 잠재된 인간적인 온기와 품위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고양이가 잠이 든 후 김종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방은 단출했다. 낡은 장롱과 작은 침대, 그리고 책 한 권이 전부였다. 그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군인 계급장과 몇 통의 오래된 편지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편지는 복잡한 한자로 쓰여 있었는데 마치 암호문처럼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급장을 꺼내 들었다. 계급장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용을 잃지 않은 듯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계급장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슬픔, 회한, 그리고 어딘가 깊이 감춰진 듯한 자부심. 그는 계급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상자 안에 넣었다. 그리고는 서랍을 닫았다. 이 낡은 상자 속의 물건들은 그의 과거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다. 그의 현재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다른 세상의 물건처럼 보였다. 그 속에는 그의 현재의 고단함과는 상반되는 잊혀진 재능이나 과거의 영광에 대한 작은 씨앗이 심겨 있는 듯 했다. 그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은 높고 방은 넓었지만 그를 감싸는 것은 끝없는 외로움이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그의 고단한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갔다. 김종수의 삶은 낡은 시계추처럼 느리고 단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다. 그에게는 단 하나뿐인 희망이자 삶의 이유가 있었다. 바로 손자 김민준이었다. 아들이 죽고 난 후 민준이는 그의 마지막 혈육이자 유일한 낙이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이제는 멀어져 가고 있었다. 사단난 것은 지난주였다. 김종수는 민준이의 생일을 맞아 작은 케이크와 손수 만든 나무 비행기 모형을 들고 전 며느리 박미란의 집을 찾았다. 미란은 아들이 죽은 후에도 빚만 남긴 무책임한 시아버지라며 김종수를 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종수는 그런 미란에게 조금의 서운함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민준이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낡은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아파트 단지는 그에게는 낯선 풍경이었다. 번쩍이는 고층 건물들과 화려한 조경은 그의 낡은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꽤 오랜 시간을 헤맨 끝에 미란의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미란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맞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과 혐오감이 역력했다. 아버님, 또 오셨어요. 제가 오지 마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뒤로는 민준이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보자 반가운 듯 눈을 반짝였지만 이내 미란의 눈치를 보고 다시 뒤로 숨었다. 민준이 생일이라서 작은 선물이라도 줄까 해서 왔다. 김종수는 손에 든 케이크와 비행기 모형을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었다. 미라는 그의 손에 들린 선물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겨우 이런 걸로요. 아버님 같은 분이 주시는 선물. 민준이한테 독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 이제 잘 살아요. 아버님 같은 분이 끼어들 필요치 없어요. 그녀는 싸늘하게 내뱉으며 문을 닫으려 했다. 김종수는 다급히 문틈에 손을 끼워 넣었다. 잠깐만 민준이 얼굴이라도 한 번만 보여다오. 안 돼요. 저희가 아버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아버님은 늘 저희 인생의 짐이었어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다 끝났어요. 미라는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고. 김종수의 손은 문틈에서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내 문 안으로 사라졌다. 김종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케이크는 찌그러졌고 나무 비행기 모형은 바닥에 떨어져 조각나 있었다.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난 비행기 모형처럼 부서져 내렸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고통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안전, 품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위협이었다. 그날 이후 김종수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미란의 차가운 말들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몇 번 더 미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미란은 전화번호를 바꾸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의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였다. 미란은 심지어 그들이 사는 집까지 바꾸어 버렸다. 모든 문이 닫혔다. 그가 민준이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혀버린 듯했다.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들을 잃은 후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며 억눌러 왔던 가족을 지키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잊으려 노력했던 어떤 특정한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희미한 자각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굽은 허리와 주름진 얼굴은 그의 나이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민준이를 되찾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처럼 무력하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민준이를 찾아야만 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그를 삶의 새로운 여정으로 강제적으로 떠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종수는 며칠 밤낮으로 민준이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미란이 이사간 곳을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이의 사진을 들고 옛 동네를 찾아다니며 아는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그는 한 슈퍼마켓 주인에게서 미란이 새로 이사간 곳이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듣는 순간부터 그의 가슴은 답답해졌다. 그곳은 그가 감히 발조차 들여놓을 수 없을 것 같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김종수는 낡은 점퍼 차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그곳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는 동안 그의 마음은 점차 무거워졌다. 강남의 거리는 온통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상점들로 가득했다. 그의 굽은 등과 초라한 행사액은 그 거리에 스며들지 못하고 붕 떠있는 이방인 같았다.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은 엘로이즈 팰리스라는 이름의 웅장한 아파트 단지였다. 높이 솟은 건물들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정문 앞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김종수는 잔뜩 주눅이 든 채 정문으로 다가갔다. 번쩍이는 유리문 안으로 젊은 경비원 한 명이 그를 제지했다. 어르신,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경비원의 목소리에는 불친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젊은 경비원 최우진이었다. 그의 단단한 어깨와 단정한 제복은 그가 자신의 직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아직 앳되었지만 눈빛은 냉랭했다. 김종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저기 김민준이라는 아이를 좀 만나러 왔는데
최우진은 그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싸늘하게 답했다. 입주민 명부에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은 함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그의 눈에는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김종수 같은 사람은 이곳에 감히 발을 들여놓을 자격조차 없다는 듯이 김종수는 애원하듯 말했다. 아니, 김민준이라는 박미란 씨 아들 말이야. 최우진은 비웃듯이 말했다.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어르신은 이곳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때였다. 아파트 단지 안쪽 놀이터에서 작은 아이가 튀어나왔다. 김민준이었다. 민준이는 해맑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민준이의 눈에 낯익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왔다. 할아버지. 민준이는 김종수를 향해 달려왔다. 김종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두 팔을 벌려 민준이를 맞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이리 와. 저 사람은 누구니? 박미란이었다. 그녀는 명품 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완벽하게 손질한 채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미라는 최우진을 향해 소리쳤다. 경비원님, 저 사람 또 왔어요.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신고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김종수에게로 쏠렸다. 몇몇 입주민들도 의아한 듯 그들을 쳐다봤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미라는 민준이의 팔을 거세게 잡아 끌었다. 민준아, 왜 저런 지저분한 사람이랑 어울리니? 이리 와. 엄마, 할아버지.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민준이의 손에 들려있던 나무 비행기 모형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김종수가 민준이에게 주었던 날개가 부러져 있던 그 모형이었다. 그는 그 모형을 수리해서 다시 민준이에게 주려 했던 것이다.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났다. 김종수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낡은 회색 눈동자에 민준이의 슬픔과 부서진 비행기 모형이 동시에 담겼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엇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잊혀진 능력이었다. 미라는 김종수에게 달려들어 팔을 잡아끌며 소리쳤다. 아버님은 정말 왜 이러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인생 망치지 말라고요. 김종수는 미란의 손길을 뿌리치고 부서진 비행기 모형을 바라봤다. 그리고 무심결에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듣는 이의 귀를 사로잡는 묘한 힘이 있었다. 저 비행기, 수평 안정판의 각도가 문제군. 주익과 미익의 공기역학적 균형이 맞지 않아. 아마도 고속 비행 시 기체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지. 그의 말은 전문적이고 유창했다. 마치 오랜 시간 비행기를 다루어 온 사람처럼.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미라는 황당한 표정으로 김종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최우진의 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다. 그의 눈은 김종수의 낡은 옷차림 아래로 살짝 드러난 녹슨 계급장에 잠시 머물렀다. 김종수는 민준이에게 손을 뻗었다. 민준이는 울음을 그치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늙었지만 놀랍도록 단단하고 따뜻했다. 이 짧은 순간 김종수는 자신의 재능을 의도치 않게 하지만 강력하게 드러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최우진은 혼란스러웠다. 저 허름한 노인이 어떻게 저런 전문적인 용어를 쓸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함께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그의 직감은 이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속삭였다. 그러나 박미란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는 김종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가 횡설수설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를 여넘어선 경멸감으로 가득 찼다. 저 노망든 노인이 당장 안 내보내면 진짜 경찰 부를 거예요. 당신들 경비원들 뭐 하는 거야? 미라는 최우진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눈은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그녀는 김종수가 자신의 삶에 다시 나타나 모든 것을 망치려 한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질투와 권력욕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김종수의 배경을 캐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과거에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의 정확한 계급이나 업적에 대해서는 알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그가 군대에서 불명예스럽게 전역했을 것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적은 김종수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민준이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미라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김종수를 정신 이상자로 매도하며 그의 평판을 철저히 짓밟으려 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김종수에 대한 조사와 음모의 시작이었다. 최우진은 미란의 말에 따라 김종수를 단지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아까 김종수의 옷자락에 스쳐보았던 낡은 계급장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그의 손은 빠르게 자판 위를 움직였다. 그의 직감은 이 노인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었다. 김종수의 마음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다. 민준이를 향한 그리움과 미란의 모욕적인 언행은 그의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그를 행동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굽은 허리는 여전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미란이 민준이의 성대한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은 김종수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 소식은 민준이와 단절된 그의 현실을 더욱 아프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에게 기회였다. 민준이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모욕한 자들에게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파티는 강남의 가장 화려한 컨벤션 센터인 스타라이트 홀에서 열린다고 했다. 그곳은 온갖 유명 인사들과 부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김종수 같은 평범한 노인이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곳이었다. 그곳이야말로 그가 과거에 경시당했던 곳이자 그의 꿈이 대변되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파티 당일, 김종수는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오랜 세월 옷장 속에 갇혀있던 양복은 그의 몸에 헐렁했지만 그의 결심만큼은 굳건했다. 그는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고 스타라이트 홀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홀 앞은 이미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들로 가득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과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홀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김종수의 초라한 모습은 더욱 두드러졌다. 정문 앞에서 경비원들이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초대장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았다. 김종수는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익숙한 얼굴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바로 엘로이즈 팰리스의 경비원 최우진이었다. 그는 경호원으로 파견된 듯 정장 차림으로 입구에서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최우진은 김종수를 보자마자 움찔했다. 며칠 전 그에게서 느꼈던 묘한 기시감과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김종수의 낡은 옷차림과 굳은 얼굴을 번갈아 봤다. 김종수는 최우진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를 만나러 왔다. 제발 도와다오. 최우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임무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종수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과 며칠 전의 기억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자신들을 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김종수에게 홀 옆의 비상구를 가리켰다. 저쪽으로 몰래 들어가세요. 하지만 들키면 저도 곤란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작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김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우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최우진의 도움으로 겨우 홀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웅장한 음악 소리가 그를 압도했다. 홀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다. 김종수는 민준이를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인파 속을 헤쳐나갔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홀 중앙에서 빛나는 민준이의 생일 케이크와 그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을 발견했다. 박미라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민준이 옆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민준이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다. 김종수는 민준이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초라한 행사액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수상한 눈초리로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김종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듯했다. 그는 이 거대한 홀 안에서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홀로 이 모든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저 멀리서 최우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 순간 김종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미란이 김종수를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아니, 저 노인이 여기까지 따라왔어. 경비원.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치며 김종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김종수에게로 쏠렸다. 음악 소리는 멎었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홀을 가득 채웠다. 미라는 김종수에게 달려와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당장 여기서 나가요.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생일 파티를 망칠 수는 없어. 감히 이런 곳에 기어들어와서 행패를 부려. 김종수는 미란의 손길을 뿌리치며 민준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민준아, 할아버지다. 민준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란과 김종수를 번갈아 봤다. 미란은 민준이를 뒤로 숨기며 경비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저 사람을 끌어내 여긴 보안구역이야 침입자라고. 2명의 경비원이 김종수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거대한 몸집은 김종수의 낡고 마른 몸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김종수는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이대로 끌려나간다면 민준이와 영영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민준이의 작은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 박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그의 눈은 절박함으로 가득 찼고 그의 입술은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그의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고통,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모두 이 한순간에 달려 있었다. 그는 민준이를 향해 다시 한번 손을 뻗었다. 경비원들이 김종수의 양팔을 붙잡고 홀 밖으로 끌어내려는 순간이었다. 민준이의 할아버지 모샤는 애처로운 외침이 그의 귓가를 때렸다. 그 순간 김종수의 낡은 몸에서 믿을 수 없는 힘이 솟아났다. 그는 경비원들의 소나기를 강하게 뿌리쳤다. 2 경비원이 휘청거릴 정도로 강력한 힘이었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김종수에게로 집중됐다. 박미라는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봤다. 김종수는 허리를 곧게 폈다.
그의 굽었던 등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거인처럼 꼿꼿해졌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초라함이나 애원하는 빛이 없었다. 대신 수많은 전투를 겪어낸 지휘관의 강렬하고 단호한 눈빛이 번뜩였다. 그의 시선은 박미란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그는 마치 무대에 홀로 선 배우처럼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듯했다. 그의 입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김종수는 김민준의 할아버지다. 그 누구도 감히 내 손자와의 만남을 방해할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완전히 멎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김종수를 바라봤다. 미라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다. 경비원들도 그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모든 것이 실패한 듯 보이는 바로 그 순간 김종수는 상황을 극적으로 뒤집었다. 그는 품속에서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단축 번호를 눌렀다. 홀 안의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의아해했다. 그들이 보기에 그저 노인의 마지막 발악처럼 보였다. 네, 대령 김종수입니다. 김종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의 말투는 군인다운 절도와 권위가 느껴졌다. 현재 스타라이트 홀에서 위급 상황 발생. 손자 김민준과의 면회가 강제로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즉시 최고 지휘관의 판단과 개입을 요청합니다. 암호명 황금 독수리 발동.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홀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대령이라는 단어와 황금 독수리라는 암호명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했지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함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다. 미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주변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당혹스러워했다. 김종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홀 입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다. 몇 초 후, 홀 바깥에서 굉음과 함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점점 더 커지는 사이렌 소리는 홀 안의 모든 이들의 심장을 죄었다. 그리고 이내 웅장한 홀의 문이 활짝 열렸다. 문 안으로 군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복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들어섰다. 그들의 뒤를 이어 가슴에 수많은 훈장을 단 중년의 장군 한 명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사단장 계급장이 선명했다. 그의 얼굴은 근엄했고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는 다름 아닌 육군 제7사단장 이한결 대령이었다. 이한결 대령은 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김종수를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왔다. 그리고 김종수 앞에 섰을 때 그는 가장 높은 지휘관에게 보내는 경례 자세로 완벽하게 허리를 굽혔다. 그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다. 각하 늦었습니다. 불초 이한결. 각하의 명령을 받드는데 지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각하라는 호칭에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미라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경외감과 공포로 물들었다. 이한결 대령은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봤다. 그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여기 감히 우리 김종수 대령님께 무례를 범한 자가 누구인가? 그의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경호원들은 미란과 그녀의 가족들을 애워쌌다. 미란은 두려움에 떨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한결 대령은 김종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다. 각하, 괜찮으십니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김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이를 바라봤다. 민준이는 울음을 그치고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와 그의 다리를 꼭 붙잡았다.
김종수는 민준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따뜻한 빛이 돌아왔다. 이 순간은 김종수에게 개인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액세서리는 이제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거짓말과 음모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를 둘러싼 경호원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경외감에 휩싸였다. 몇몇은 김종수가 과거에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김종수를 경멸했던 자신들의 행동에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최우진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이 고개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여 있었다. 스타라이트 홀의 소동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이한결 대령의 등장과 김종수의 진짜 신분이 밝혀지자 박미란과 그녀의 가족들은 꼼짝없이 체포되었다. 이한결 대령은 냉철하고도 단호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그는 미란이 김종수의 아들이 남긴 보험금과 유산을 횡령하고 민준이에게 상속될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증거들을 즉시 제출했다. 이 모든 과정은 김종수가 묵인했던 수년간의 부당함이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미라는 부끄러움과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김종수를 향해 비난과 멸시의 시선을 보냈던 자신들의 행동을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다. 그 중에는 미란의 말만 믿고 김종수를 모욕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미란과 사업적으로 엮여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김종수의 진짜 신분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 소동 속에서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최우진은 김종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종수에게 허리 숙여 사죄했다. 대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대령님을 몰라 뵙고 너무나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종수는 최우진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괜찮네. 젊은이가 무엇을 알겠나 라고 말했다. 이 말에 최우진은 더욱 고개를 숙였다. 그는 김종수의 옆에 서서 그의 그림자를 지키는 듯 했다. 며칠 후 최우진은 김종수를 찾아와 자신이 경비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며 김종수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김종수를 통해 진정한 인간의 품격과 겸손함을 배웠다고 고백했다. 이한결 대령은 김종수에게 깊은 사죄와 존경을 표하며 국방부 차원에서 김종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의 공로를 다시 한번 기릴 것을 약속했다. 또한 그는 김종수가 민준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수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집에서 홀로 쓸쓸히 살 필요가 없었다. 그는 민준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아늑하고 넓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것을 세상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해맑은 웃음꽃이 피어났다. 어느 맑은 오후, 김종수는 이한결 대령과 함께 그의 새집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민준이는 거실 한편에서 장난감 비행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각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희는 각하의 행방을 줄곧 찾고 있었습니다. 이한결 대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종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아련했다. 민수가 떠난 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네. 그저 조용히 민준이만이라도 지키며 살고 싶었네. 내가 가진 모든 영광도, 명예도,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한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 각하, 아닙니다. 각하께서는 이 나라의 영웅이십니다. 각하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불초가 감히 각하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한결 대령은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사과했다. 김종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됐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 깨달았네. 민준이를 위한 삶,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능력이라도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 이한결 대령은 김종수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각하, 국방부에서 각하께 명예 고문직을 제안드립니다. 각하의 지혜와 경험은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군인 가족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고문으로 참여해 주시면 각하의 뜻을 펼치실 수 있을 겁니다. 김종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뜨거운 열정이 피어오르는 듯 했다. 좋네. 이 늙은 몸이라도 쓸모가 있다면 기꺼이 봉사하겠네. 이렇듯 김종수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의 주변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그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민준이와의 행복한 삶, 그리고 그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그의 앞에 펼쳐졌다. 그의 새로운 삶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과거의 고통을 통해 얻은 깊은 깨달음과 성숙함으로 더욱 빛나고 있었다. 2년 후 김종수의 삶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의 굽었던 허리는 여전히 약간 숙여져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힘없이 끌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지혜와 함께 따뜻한 온기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민준이가 있었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국방부 명예 고문으로서 군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오랜 경험은 젊은 장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매주 화요일, 그는 육군사관학교 강단에 서서 미래의 장교들에게 전쟁의 본질과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그의 강의는 언제나 학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들은 김종수에게서 단순히 과거의 영광뿐만 아니라 진정한 군인의 정신을 배웠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군인 가족들을 위한 복지재단 활동이었다. 그는 매주 재단 사무실에 나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군인 가족들을 직접 만나 상담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했다. 지난달에는 그의 주도로 희망의 집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전사한 군인의 유가족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는 직접 첫 번째 희망의 집 현판식에 참석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그는 더 이상 외롭고 소심한 아이가 아니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집에서는 할아버지에게 재롱을 부리는 귀여운 손자였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부터 군사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방과 후에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오래된 군사 서적들을 탐독하곤 했다. 그의 작은 방에는 김종수가 어렸을 때 선물했던 부러졌던 날개가 완벽하게 수리된 나무 비행기 모형이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김종수는 민준이와 함께 새로 이사온 집에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민준이는 작은 삽으로 흙을 파고 김종수는 씨앗을 심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김종수의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할아버지, 이 씨앗은 무슨 꽃이 필 거예요? 민준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김종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건 해바라기 씨란다. 햇볕을 따라 고개를 돌리는 꽃이지. 우리 민준이처럼 밝고 씩씩하게 자랄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으로 흙을 덮었다. 김종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늙었지만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더욱 단단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준 값진 경험이었다. 작은 정원 한편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김종수의 낡은 군복과 함께 빛나는 계급장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이제 그 계급장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그가 걸어온 길을 묵묵히 증언하는 상징이었다. 그 옆에는 민준이와 함께 찍은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따스함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김종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따뜻한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삶은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한 듯 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은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손자와 함께, 그리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살아온 삶의 아름다운 결실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오디오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덕분에 이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